네, 이번 수터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저번 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주식 어플을 지웠다가 그냥 내년에 봐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젯밤은 다행히도 크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특히 낙폭이 컸던 반도체 업종과 대형 기술주들의 선방이 눈에 또 띄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수요일에 있을 FOMC 회의 결과가 최악으로 나오지는 않겠지 하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소멸로 주가가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분위기가 그만큼 반전이 되면은 반등폭도 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전주의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 5가지를 추려봤습니다. 나스닥 100 기간 등락률 상위 탑5 지금 화면에 떴고요. 네, 이 종목들의 한 주 동안의 하락폭을 가장 왼쪽에 있죠. 하락폭을 한번 보시니까 전부 어마무시하게 빠졌다라는 걸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저번 주가 힘들었다는 말이 되겠죠. 저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와중에 눈에 띄는 종목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4위와 5위에 있는 아마존과 테슬라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각각 5위와 6위를 차지하는 그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테슬라는 많은 분들께서 접하셔서 아실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말을 하게 되면서 그 인수에 필요한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의 주식을 상당 부분 이렇게 시장에 판 겁니다. 3일에 걸쳐서 팔았다고 하고요. 다행스러운 점은 더 이상의 매도 계획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 본인 주식 판 거니까 뭐 할 말은 없긴 한데 그래도 뭔가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도 어제는 테슬라가 4%가량 상승을 하면서 $900 선을 회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는 것은 바로 아까 여기 있었던 시가총액 1조 2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아마존인데요. 전주에만 13.9%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마존에 대한 점검과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의 장기 차트 하나 보고 가시죠. 이것은 아마존의 월봉 차트입니다. 굉장히 웅장하죠.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제가 이 아마존 차트를 처음 열어봤던 게 2017년이었었는데 그때도 차트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사냐,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짧게 그때 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그때가 주가가 저렴했었다. 그때 보면은 1000불이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쌌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차트를 보시고 매매하세요가 아니라 기업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를 짚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이때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있는 게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거든요. 이 팬데믹 시기 이후에 언택트 수요를 제대로 입으면서 주가가 아주 고공행진을 이어나갔었습니다. 2020년에 엄청난 상승이 다시 한번 보시면 눈에 보이실 텐데요. 그런데 2020년 4분기쯤 들어서는 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답답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여느 때와는 다르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전까지는 계속 올랐잖아요. 근데 저기 보시면은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하죠. 더군다나 올해 들어서는 $3,000까지 무너지면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락 흐름을 아마존만 겪는 흐름인 건지 아니면 다른 종목들도 비슷했었는지 한번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차트를 하나 그려왔습니다. 이 차트는 반대편인 이쪽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자, 이 그래프는요, 작년 4분기부터 아마존과 주요 지수들 간 수익률을 대결 붙여본 겁니다. 작년 4분기라고 제가 시기를 특정 드린 이유는 작년 4분기부터 금리 인상 우려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7개월을 겪으면서 아마존의 주가는 24%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색깔의 주가는 상황이 그나마 낫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회색 선이 나스닥 100 지수이고요. 남색은 대표적인 리테일 ETF인 XLY입니다. 참고로 XLY ETF에서 아마존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5%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아마존보다 훨씬 나은 수익률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아마존이 특히 많이 빠졌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저번 주에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유독 많이 빠진 건 맞긴 한데 사실 몇 개월간 주가는 이미 이렇게 약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최근의 약세의 이유를 한번 알아야 될 건데요. 그것은 바로 성장주로서의 매력이 약화되어 보인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성장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 성장률이 유지되거나 혹은 더 올라갈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성장은 하고 있지만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매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그래프에서 볼 때 연간 매출의 성장률 주황색 선을 한번 보시면 급하게 오른쪽에 박스를 해놨죠. 급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2분기부터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상대적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2020년부터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엄청나게 살포를 했잖아요. 또 언택트 수혜 때문에 집에서 쇼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2020년에는 성장이 좀 잘 나왔던 건데 작년부터는 이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마스크 벗고 리오프닝이 되는 연도다 보니까 실적 성장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쉽지 않은 것이겠죠. 그리고 저번 실적에서 가장 크게 투자자들을 염려하게 만든 것은 바로 아마존의 이익 창출 능력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구심은 곧바로 현금 소진에 대한 비판으로 바뀌었죠. 아마존의 프리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자유현금 흐름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작년 2분기부터 강하게 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올 1분기에서는 영업이익이 급락하면서 큰 현금 유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기 박스에 둔 거 보이시죠? 사실 이것은 매출 성장률이 떨어진 것도 이유이겠지만은 가장 큰 두 이유는 바로 제가 적어놨듯이 과도한 자본 투자와 인플레이션입니다. 아마존의 자본 투자라고 하는 것은 큰 물류센터를 짓는 것이고 또 거기에 들어갈 여러 배송 처리를 위한 설비를 깔고 거기에서 일할 사람을 뽑고 하는 것을 뜻하고요. 또 인플레이션은 중국 코로나 락다운에서 또 우크라 사태까지 겹치면서 유류비가 상당 부분 오르다 보니까 비용 자체가 이렇게 급증하게 된 겁니다. 네, 물론 물가 상승에 인건비 상승도 또 겹치는 거라고 보시면 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인 올해 2분기에도 이런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 투자자들이 아마존을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아마존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본 지출을 줄이는 것일 텐데요. 자본 지출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우선 왼쪽 것을 한번 보시면 이게 전통적인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자본 지출 금액을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주황색이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이 훨씬 더 월마트보다 지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 코로나를 맞고 난 뒤에 엄청나게 이 지출 금액이 커졌고요. 작년 하반기는 역대급을 찍었습니다. 월마트보다 매 분기 한 서너 배 정도는 지출을 더 하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 말인즉슨 물류센터를 더 많이 짓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물론 데이터 센터도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이건 아마존의 연간 고용 인원인데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뽑았냐? 역시 2020년과 2021년에 고용 인원이 폭증했습니다. 정말로 2년간 아마존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2년의 아마존은 확장 단계였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헬스로 비유를 해보자면 최근 2년간 몸집을 크게 벌크업을 하면서 했는데 깎을 부분은 깎아내리는 즉 다이어트를 이쁘게 해야 완성된 몸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인지 지난 4월 30일에 아마존은 본격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유급 휴가가 아닌 무급 휴가로 돌리겠다는 말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겠다라는 것은 회사의 강력한 삭감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확장 비용도 이미 올해 2분기부터 줄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서요. 올해 2분기 실적은 시장의 우려보다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부터가 이제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은 아마존의 사업부별 매출 추이입니다. 아마존도 여러 가지 사업부가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당연히 잘 알고 계시는 온라인 쇼핑 분야가 그
첫 번째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도 있긴 합니다. 물론 매출이 좀 작긴 해요. 또 아마존 풀필먼트라고 해서 제3자 배송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중소형 판매업자들이 본업에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유통과 고객 서비스에 해당하는 모든 일을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해서 구독 모델도 있죠. 아마존 프라임을 구독을 하면은 고속 배송이 일반 고객들보다 고속 배송이 가능하고요. 또 아마존의 자체 OTT 서비스인 그 아마존 프라임도 또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사업부로서는 아마존 클라우드인 아마존 웹 서비스 AWS가 있죠.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색깔 막대 그래프 중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색깔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게 남색과 진한 주황색입니다. 각각 아마존 풀필먼트 서비스와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저는 이 2가지 사업부가 앞으로 아마존의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이것의 장기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아마존이 지난 2년 동안 돈을 엄청나게 썼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자본 지출 확대는 궁극적으로 미국 내 이커머스 사업을 다 먹어버리겠다라는 야심이 묻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본인들의 온라인 쇼핑과 그리고 풀필먼트 사업이죠. 과거에는요, 1950년대를 전후로 해서 카커머스라는 게 열풍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가정에 차량 한 대쯤은 있었다 보니까 이걸 타고 대형 쇼핑몰로 가서 쇼핑하러 가고 해서 월마트 같은 곳들이 돈을 왕창 벌어댔습니다. 그런데 카커머스에서의 핵심은 당연히 여기 있듯이 자동차죠. 그래서 카커머스에서 오히려 현금을 더 많이 쌓게 된 것은 이런 카커머스, 이런 유통업체보다는 자동차 업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이런 업체들이 엄청나게 불을 그때 쌓아 나간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카커머스가 아닌 이커머스가 저렇게 대세가 되어가고 있죠. 이를 위해서 자연스레 물류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물류가 중요해진 이유는 사람들이 점점 빠른 배송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말이죠. 이를 위해서 아마존은 작년에 배송 관련 비용에만 약 90조 원을 지출을 했고요. 올해는 페덱스와 UPS도 넘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물류 설비를 엄청나게 미국 전역에다가 깔아놨다는 말인데요. 아마존의 배송을 이길 자가 미국에서는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말은 아마존의 풀필먼트와 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판매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되죠. 그런데 이커머스의 장점은 그 자체로서 플랫폼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네이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이버에서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이버 쇼핑을 즐기시다가 당연히 네이버에 연관된 여러 서비스인 네이버 웹툰, 네이버 페이 이런 거 다 쓰게 되잖아요. 그 말인즉슨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확장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아마존도 쇼핑과 물류 서비스로 고객을 이끌어와서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예를 들면 OTT가 있죠. 이를 통해서 구독료를 받고 또 사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추적형 광고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카커머스에서는 자동차가 핵심이었지만 이커머스에서는 플랫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을 공고하게 만든 것은 물류였고 아마존은 그걸 꿰뚫어 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용어 중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정비가 큰 회사일수록 매출이 늘어날 때 영업이익은 훨씬 더 크게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아마존이 지금은 매출이 여러 외부 요인 때문에 정체를 겪었지만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매출 성장률이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추후에는 영업이익이 매출 성장률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늘 수 있다는 말로 귀결됩니다. 물론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 투자자로서 알아두셔야 하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장 사업부는 역시 클라우드인데요. 이것은 사업자별 점유율 추이인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위 사업자로서 점유율을 꾸준히 아마존이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빨리 따라오는 것 같긴 하지만 아마존의 점유율은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타 영역, 여기 회색 부분이 있죠? 제일 위에 있는 기타 영역에 있는 속하는 사업자들의 파일을 얘네들이 1위 사업자들이 2위 사업자들이 뺏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자 같은 경우는 미래가 밝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AWS 사업부의 매출 증가율을 보시면요. 여기서 왼쪽 그래프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반등세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제 언택트 수혜로 반등에 성공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영업이익도 한번 보시면 연간 60%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빠르게 늘어났다는 말이죠. 클라우드에서만큼은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혹시 클라우드 사업부마저 성장률이 결국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반문하실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은 아직도 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클라우드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뭐 파일 공유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지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 이것도 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에 압축되어서 저장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생겨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생겨나겠죠. 그리고 또 기업들이 생산해내는 데이터들은 아마 개인들이 쓰는 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스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범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그런데 아직 기업들의 IT 분야에 10%, 단 10% 정도만이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형국입니다. 남은 80%에서 90%는 여전히 과거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이 되죠. 결국 이 분야도 클라우드 분야로 이렇게 전환이 샥 되게 될 것이고요. 이런 전환 수요는 고스란히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잠재적 매출로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직도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분야의 성장은 많이 남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출 성장과 비용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어려웠으나 장기적인 비즈니스 매력은 여전하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아마존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마존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아마존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일론 머스크가 주가 소방수로 나선 건지 본인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한마디를 적었습니다. 이런 트위터를 적었는데요. 제가 공감이 가서 이거를 캡처를 한번 해왔는데 여러분들 영어를 다 잘 하시지만 제가 조금 더 보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번역을 딱 해봤습니다. 핵심이 되는 거는요. 네, 당신이 믿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그 자체로 보지 말고 비즈니스에 투자하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증시 움직임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요. 본인이 그 주식을 팔 때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 비즈니스가 잘못될 것 같을 때 그때 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락장일수록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기업의 비즈니스가 경쟁력이 계속 있는 것인지 앞으로 상실될 것인지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공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도우미로서 앞으로도 열심히 달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증시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도 힘들지만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순달람 이번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이.